제9권 8권에 이어 참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의 유형이 언급된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각 체제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불행하고 행복한지 논의한다. 사람의 성향, 계급을 셋으로 나누면서 즐거움도 세 가지로 나눈다. 나아가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가운데 무엇이 더 이익인지 논의한다. 참주정치체제의 사람들은 이성이 지배하지 못해 부끄러움도 분별도 없다. 탐욕, 광기는 속임수, 폭력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이 나쁨은 작고 참주가 낳는 부도덕, 비참함은 대단히 크다. 누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가? 군주정치체제의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참주정치체제의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광적 욕정으로 궁핍, 불만, 비탄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참주 본인이다. 피살의 두려움, 사방의 적 때문이다. 사람의 세 가지 성향이 다시 언급된다. 배움, 진리,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 격정, 기계에 관련해 지배, 승리, 명예를 좋아하는 성향, 욕구 관련해 이득, 욕정을 탐하는 성향 등이 그것이다. 세 가지 성향은 세 가지 즐거움을 낳는다. 즐거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경험을 할 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은 완벽한 것이다. 두 번째는 명예를 좋아하는 전사이다. 승리감도 느끼지만 명예욕, 질투심이 불만, 폭력 등을 낳기 때문이다. 세 번째 즐거움은 참주의 즐거움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중 무엇이 이익일까? 올바름이 더 이익이다. 올바름은 신체의 즐거움을 영혼에 조화시키면서도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황금을 얻는다 해서 자식을 노예로 만들 때 이롭지 않듯이 올바르지 못함은 이익이 될 수 없다. 9권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앞에서 우리는 참주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말을 꺼냈네. 이제 민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논의할 것이 남았군. 그래, 또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언급도 필요하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구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것 같네. 이것을 충분히 다루어야 그동안의 논의도 분명해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겠네요. 그렇지. 먼저 불필요한 즐거움과 욕구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생기겠지만 어떤 사람은 법률과 이성을 통해 이를 억제해 그것이 아예 없거나 약해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한 상태로 남아있다네. 어떤 것들 말씀이신지요? 이성이 지배하는 느슨한 부분이 잠들면 짐승 같은 사나운 부분이 벌떡 일어나 제 기질을 충족시키려 하지. 그것은 또 부끄러움이나 분별이 없는 까닭에 무슨 짓이든 감행한다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건전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잠들 즈음에 자신의 이성 부분을 깨워
훌륭한 말과 생각들로 명상에 잠기는 한편 욕구 부분은 모자람도 충족함도 없도록 한다네. 이로써 기쁨이나 고통 때문에 최선의 부분에 소동이 일지 않도록 하지. 또 격정 부분은 진정하도록 만들지만 지혜로움이 깃드는 부분은 움직이게 만든다네. 그리하면 안식을 취할 수 있어 진리를 파악하는데 안성맞춤이지. 정말 그럴 것입니다. 민주적인 사람은 돈벌이 등의 욕구만 중시하고 다른 욕구는 멸시하는 인색한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을 것이네. 그는 다른 욕구들로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들과 같은 형태를 보이네.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지. 그래도 그는 양쪽 기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즐길 것이네. 부자유한 삶도 아니고 불법한 삶도 아니지. 이것이 바로 과도 정치체제에 어울리던 사람이 민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네. 이에 대한 우리 의견은 과거나 현재나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을 상상해 보세.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도 완전한 자유라는 이름의 불법으로 인도된다네. 아들을 불법의 길로 이끌려던 이들 참주 옹립자들은 이 젊은이가 제압당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에게 숯불로 비유될 수 있는 욕정을 심어주려고 할 것이네. 그렇습니다. 숯불이 한껏 자라나 갈망이라는 침이 생기면 욕정은 광기의 경호를 받으면서 미쳐 날뛴다네. 이 사람 안에 있던 유익한 의견이나 절제 따위는 내쫓기고 광기가 영혼을 채울 것이네. 그래서 옛날부터 욕정을 참쥐에 비유하곤 했었지.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누구에게든 욕정이 참쥐로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면서 영혼의 모든 곳을 조종하게 되면 축제나 술자리 또는 기녀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욕정 곁에는 수많은 무서운 욕구들이 자리하게 되고 말이야.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생겨도 곧 탕진될 것이며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빼앗기는 일이 잦아질 것이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면 수많은 강렬한 욕구들이 아우성칠 것이고 또 이 까닭에 숯불의 침에 질리듯 여러 욕구들에 쫓기거나 특히 욕정 자체에 쫓기면 그 사람은 미쳐 날뛰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이든 사방에서 거둬들이려 할 터인데 심지어 아버지의 자산까지도 빼앗으려 할 것이네. 또 부모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훔치거나 부모를 속이려고도 할 것이며 결국 폭력까지 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늙은 부모가 저항할 때는 어찌하게 될까? 조심하거나 자제할까? 아니면 새로 생긴 남녀 친구들을 위해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타하면서까지 부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할까? 분명 후자처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 재산이 다 떨어지면 남의 집 담을 넘거나 다른 사람의 옷을 빼앗으며 심지어는 신전을 털기도 할 것이야. 또한 욕정과 욕정을 경호하던 광기가 좋음과 나쁨에 대한 판단과 의견들을 지배하게 되지. 그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민주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체질은 욕정 때문에
참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체질로 바뀌고 이제는 살인이나 그 어떤 행동도 삼가지 않으면서 무정부 상태와 무법 상태에서 참주처럼 살아간다네. 이것이 이런 사람의 삶 아니겠는가? 사실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 이런 사람이 소수이고 다수는 절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외국에서 용병 노릇을 하다가 평화 시에는 국내에 살면서 수많은 사소한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이네. 도둑질이나 가택 침입, 소매치기, 거짓 증언, 뇌물수수 등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면 나쁜 짓들 또한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다는 것은 큰 것과 대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모은다 해도 나라의 부도덕과 비참함과 관련해 참지에 비하면 큰 것이 되지 못하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수라면 참주 또한 더 극단적이 되겠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가 참주 정치체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일 터이니 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민중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고 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오랜 모국이자 조국을 노예 노릇하도록 만든다네. 인간 욕구의 종말인 것이지. 전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이제 이들 참주가 통치하기 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아첨꾼들과 사귀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스스로 엎드려 무릎을 꿇지만 일단 필요한 것을 얻으면 남이 되어 버린다네. 그리하여 그는 아무하고도 친구가 되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주인 아니면 누군가의 노예 노릇을 할 뿐이며 자유나 참된 우정은 결코 맛보지 못한다네.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분명 옳은 말씀입니다. 이쯤 논의한 뒤 나는 가장 나쁜 사람이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을 현실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네. 참주 정치 체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향을 지녔으면서도 혼자 다스리는 사람이 참주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네. 이때 내 생각에 동의하면서 글라우콘이 논의를 넘겨받았네. 나는 말을 이어나갔지. 그런데 가장 사악한 자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가장 오래도록 참주 노릇을 한 자가 가장 오래도록 비참한 자라고 할 수 있겠고 말이야.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분명 그러합니다. 참주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참주 정치체제의 나라와 유사하고 또 민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민주정치체제의 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 당연합니다. 그런데 훌륭함이나 행복도 나라들마다 다르고 사람들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특히 훌륭함은 참주정치체제와 앞서 우리가 세우려 했던 군주정치체제가 서로 다르겠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최악의 것과 최선의 것이지요. 자네가 말하는 최악의 것과 최선의 것이 각각 어떤 체제인지 알겠네. 하지만 행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까?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참주나 몇몇 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나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참주 정치체제보다 비참한 나라는 없으며 군주 정치체제보다 행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관련해서도 같은 말이 통용될까? 물론
이때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판단해야겠지. 특히 참조 정치 체제의 인간들이 내세우는 거짓된 모습에 어리 빠지지 않고 말이야. 그러려면 참주의 삶과 행위와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 물론입니다. 이제 여러 체제의 나라와 사람이 서로 유사함을 상기하면서 각 체제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시나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첫째, 참주 정치 체제는 자유로운가 노예 상태인가? 노예 상태가 극심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도 주인과 자유민이 있지 않은가? 소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비참한 노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나라와 유사하다면 그곳에도 같은 질서 체계가 있을 것이네. 영혼의 가장 선량한 부분은 노예 노릇을 하고 가장 사악하고 광적인 부분은 주인 노릇을 하지 않던가. 필연적입니다. 이런 영혼이면 전체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해야겠군. 그런데 노예 상태에 놓인 참조 정치 체제는 원하는 바를 할 가능성이 가장 적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참조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영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가능성이 적고 말이야. 이 영혼은 광적인 욕정에 끌려다니며 혼란과 후회로 가득할 것이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조 정치 체제의 나라는 부유할까 가난할까? 반드시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조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영혼도 늘 궁핍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겠지.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나라와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고 말이야.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나아가 비탄과 고통이 이 이상인 나라가 있을까? 사람의 경우도 참조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인간보다 더 욕구와 욕정 때문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네가 이 나라를 가장 비참한 나라로 판정 내리는 것은 그런 일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옳지 못한가요? 분명 옳지. 그러나 참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은 어떨까? 어느 누구보다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야. 어떤 사람인가요? 참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사인으로서 일생을 보내지 못하고 어떤 불운 때문에 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네. 진실로 그러하군요. 하지만 이 경우들을 충분히 고찰하여야 하네. 훌륭한 삶과 나쁜 삶에 관련된 것인 때문이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 많은 노예를 가진 부자는 참주와 유사한 점이 있네.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는 점 자체가 말이야.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불안한 구석이 없고 노예들을 두려워하지 않네. 왜 그런지 알겠는가? 그것은 온 나라가 개개의 시민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네. 예컨대 많은 노예를 가진 사람을 가족이나 노예와 함께 외진 곳에 내려놓는다고 해보자고.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노예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를 피하기 위해 그는 몇몇 노예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거나 자유를 주는 등
오히려 노예의 아첨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테니 말입니다. 또 다른 많은 이웃을 외진 곳에 있던 이 사람 주위에 이주시킨다면, 그래서 노예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이웃들이 응징하려 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는 사방의 적들에게 감시당하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두려움과 욕정으로 가득한 참주 또한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오로지 그만이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도 없고 많은 구경거리도 놓치며 대체로 집에만 있으면서 여느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럴 것입니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참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은 진짜 참주가 될 때 그런 나쁜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불행에 휩싸이게 되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지극히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글라우콘, 그러니 자네가 고달프게 산다고 보았던 사람보다 실제 참주가 훨씬 더 고달프게 살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그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서 질투하고 믿지 못하며 친구도 없고 온갖 악을 다 받아들이는데 뒷권하면서 그런 것들은 더욱 심해지네. 지각이 있다면 아무도 선생님 말씀을 반박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지 판단해 주겠나? 군주정치체제, 명예정치체제, 과도정치체제, 민주정치체제, 참주정치체제 따위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순서로 행복한지 말이야. 판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훌륭함과 나쁨, 행복과 그 반대의 것을 바탕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라고 가장 올바른 자가 가장 행복하다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군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군왕처럼 다스리기 때문이며, 가장 나쁘고 올바르지 못한 자가 가장 비참하다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참주정치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으로서 자신과 나라를 참주적인 방식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발표할까?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으로 하지요. 좋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증명했네. 둘째의 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자고.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한 나라가 세 계급으로 나뉘었듯이 사람의 영혼도 세 성향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 즐거움도 각 부분에 맞추어 세 가지가 있으며 욕구들과 이를 다스리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다는 말씀이신지요? 첫째는 배움을 주는 성향이고, 둘째는 경로를 불러일으키는 성향이며, 셋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욕구와 관련된 성향으로서 돈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네. 옳습니다. 셋째 부분은 이득을 탐하는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기계와 관련된 것으로 승리와 명예를 좋아하며, 첫째 성향은 진리와 배움과 지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대체로 특정 성향이 지배하는 것 아닐까? 이 까닭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계급, 명예를 좋아하는 계급, 이득을 탐하는 계급으로 나눌 수 있고 말이야. 또 즐거움도 각각에 어울리는 세 가지가 있겠지. 물론입니다. 만일 이들 세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들 세 종류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즐거우냐고 차례로 묻는다면 저마다
자신의 삶이 가장 즐겁다고 대답하지 않겠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명예나 배움을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배움도 허무하다 할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즐거움들을 무언가 못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네.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삶이 더 훌륭한지 또는 부끄러운지가 아니라 어느 삶이 더 즐거운지 또는 고통스러운지를 논의한 것이 아닌가. 이들 가운데 즐거움에 관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알무로 인한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 많을까? 아니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득에서 오는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 많을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다른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이득을 탐하는 사람은 사물의 본성을 배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가 지혜에서 얻는 즐거움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모자랄까? 명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용감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에 대한 삶에서 오는 즐거움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경험이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말이지. 또 경험뿐 아니라 지혜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유일한 것이고, 추론적 사고 또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 아니겠어?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나 이득에 좌우된다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이 가장 진실한 것일 테고, 명예와 승리와 용기에 좌우된다면 명예와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찬양 또는 비난하는 것들이 가장 진실한 것이 되겠지. 하지만 판단은 경험과 지혜와 추론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지혜와 추론적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들이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영혼의 지적 부분과 관련된 즐거움이 가장 즐거운 것이겠으며, 그 성향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이 가장 즐겁겠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과 즐거움을 두 번째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전사, 즉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둘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벌이하는 자보다 더 자기 스스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탐하는 자의 즐거움은 당연히 마지막이 되겠군. 물론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즐거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즐거움은 진실이나 순수함과는 먼 환영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군. 훌륭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괴로움이 즐거움에 대립되는 것이라 하지 않겠나? 그런 기뻐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중간 상태도 있겠네. 영혼의 평온 같은 상태 말이야. 있지요. 그런데 자네는 혹시 환자들이 건강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 없는가?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울 때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것을 가장 즐거운 것으로 찬양한다네. 반면 기쁨이 멈출 때는 평온이 오히려 괴로운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평온은 괴로움과 즐거움 사이에 있는 것으로 언젠가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 아니,
어느 쪽 것도 아닌 것도 양쪽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겠지. 평온은 괴로움과 비교되어 즐거워 보일 뿐이고 즐거움과 비교되어 괴로워 보일 뿐이네. 즐거움에 관한 진실 여부를 놓고 볼 때 이 보이는 현상은 일종의 기만현상이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괴로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즐거움을 살펴보세. 즐거움은 괴로움의 멈춤이며 괴로움은 즐거움의 멈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네. 어떤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냄새로 생기는 즐거움이나 육체적 쾌락은 괴로움과 무관하게 생기는 것들이기는 하네. 그렇습니다. 이와 닮은 것으로 위와 아래와 중간을 보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중간으로 이동하면 그는 위로 이동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위를 못 봤기 때문이야. 물론 그가 원래 위치로 되돌려지면 아래로 옮겨졌다고 생각하겠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은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겪는 일이네. 그러나 진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많은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는다고 놀랄 일인가? 실제 괴로운 일을 겪어서 괴롭던 사람이 중간의 평온함에 이르자 이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놀랄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백색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회색을 흑색과 대비하여 백색이라고 속는 것도 놀랄 일일까? 저는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고. 배고픔과 목마름은 몸과 관련해서 어떤 비움 현상이라 하겠지. 마찬가지로 무지와 무분별도 영혼과 관련해서 어떤 비움 현상이라 할 수 있고 말이야. 맞습니다. 반면 음식물을 섭취하고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체험이라 할 수 있겠지. 이때 체험이란 덜 충실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인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존재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은 빵이나 요리 등의 음식물인가 아니면 의견과 지식과 지성과 훌륭함 따위인가? 어느 것이 언제나 같고 불멸인 것이며 어느 것이 항상 변화하고 사멸하는 것인가를 놓고 판단해 보라고. 언제나 같은 것이 더 많이 관여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신체의 보살핌과 관련된 것들이 영혼의 보살핌과 관련된 것들에 비해 진리나 존재의 본질에 덜 관여하겠군. 훨씬 덜 관여합니다. 적합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로 채우는 일은 참된 즐거움이자 진실한 기쁨이 될 것이네. 하지만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로 채우는 일은 덜 미덥고 덜 진실한 즐거움이 될 것이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훌륭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아래로 옮겨졌다가 다시 중간까지 옮겨지는 일이 반복되네. 참된 위쪽을 보거나 위쪽으로 옮겨지는 적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 이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확실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한다네. 이들은 마치 가축처럼 눈길을 아래로 향한 채 탐욕과 욕망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한다네.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자신의 존재하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부분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신탁의 말투로 말씀하시는군요. 그들이 함께 지내는 것들은
괴로움과 혼합된 즐거움, 즉 참된 즐거움의 영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네. 불가피한 일이지요. 그러면 기계나 격정의 성향을 지닌 영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아닐까? 이성을 저버린 채 분노를 터뜨리고 명예와 승리를 얻으려 한다면 그는 명예욕과 질투심과 불만에 빠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마찬가지 아니겠어. 기계를 지닌 이런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지만 이성과 지식의 인도를 받으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분별이 있는 까닭에 가장 진실하고 조음이라는 특질을 지닌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고 반목을 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고 최선이며 가장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영혼을 지배할 때 그것은 자체의 즐거움도 찾아낼 수 없고 다른 부분으로 하여금 참되지 못한 즐거움을 찾도록 만들기도 할 것이네. 특히 철학과 이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일수록 더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법과 질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야말로 이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고 말이야. 분명 그러합니다. 또 참주가 가질 법한 정욕과 욕구들이 이런 것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들이며 반면에 군주에 어울리는 절도 있는 욕구들이 가장 덜 떨어져 있지 않겠나. 그렇지요. 그렇다면 참된 즐거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사람은 참주일 터이고 가장 덜 떨어져 있을 사람은 군주 정치 체제의 군왕이겠군. 당연한 일입니다. 자네는 참주가 군왕보다 얼마나 덜 즐거울지 알겠는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즐거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두 가지는 가짜네. 참주는 법률과 이성을 피해서는 가짜이자 세 번째인 노예적 즐거움과 동거하는 셈이지. 그런데 참주는 과도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로 떨어져 있지. 중간에 민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야. 결국 그는 과도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의 즐거움 가운데 세 번째 즐거움의 영상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반면 과도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다시 또 군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부터 세 번째에 있네. 귀족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과 군주 정치 체제에 어울리는 사람을 같다고 보면 말이지. 세 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주는 참된 즐거움에서 세 배만큼 떨어져 있네. 이 까닭에 군왕은 참주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고 참주는 그만큼 군왕보다 훨씬 더 괴롭게 산다네. 올바른 사람의 즐거움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에 비해서 이토록 크다면 마찬가지로 삶의 의젓함과 아름다움과 훌륭함도 그만큼 크지 않겠는가? 당연히 엄청 클 것입니다. 그렇지. 이제 논의가 여기까지 됐으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세. 철저히 올바르지 못하면서도 올바르다고 평판이 난 자에게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누군가가 말했었지 아마.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는 것과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각각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해서 서로 동의했으니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과 잠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가 쉽게 이해하도록 영혼을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방법이 좋겠군. 고대 신화의 키메라 같은 괴수들처럼 몸은 하나인데 여러 동물이 합쳐진 모습으로 말이야. 또는 머리가 여럿인 짐승을 형상화하되 일부는 유순한 모습이고 일부는 사나운 모습으로 말이지. 다음으로는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끝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해 보세나. 사자는 앞의 괴물보다 작게 만들고 인간은 더 작게 만들자는 말이지. 그런데 뒤 이 셋을 합쳐 하나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는 이 바깥쪽에 인간의 형상을 외피로 만들어 덮어서 안은 안 보이고 인간으로만 보이게 만드는 거야.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짓이 이롭고 올바른 일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자고. 괴수나 사자는 배불리 먹여 강하게 만들고 인간은 굶주려 쇠약하게 만드는 것. 앞의 두 짐승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전체를 이끌도록 만들거나 두 짐승이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올바르지 못한 짓을 찬양하는 사람 주장이 그것입니다. 반면 올바른 일들이 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내부의 인간이 전체를 장악해서는 많은 머리를 가진 괴수는 사납지 않고 유순하게 길들이고 사자는 협력자로 만들어 공동으로 전체를 돌보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이야. 올바른 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법합니다. 그런 만큼 올바른 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짓을 찬양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해야겠지. 즐거움뿐 아니라 명예나 유익함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을까. 올바른 것을 비난하는 자는 건전한 말을 하기는커녕 자신이 비난을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비난을 하는 꼴이지. 제 생각에도 그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자고. 아름다움이란 야수적인 것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것이나 신적인 것에 종속하게 만들고 추함이란 온순한 것을 사나운 것에 굴중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야. 그가 동의하려나? 그가 납득하면 동의하겠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가장 사악한 부분에 종살이 하도록 만든다는 조건 아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황금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로운 일일까? 황금을 얻는다고 해서 제 아들, 딸을 사나운 사람의 노예로 만든다면 그것이 이로운 일이겠느냐고. 마찬가지로 그가 자신의 가장 신적인 것을 가장 오염된 것에 예속되게 만든다면 그는 비참할 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남편을 파멸시킨 여인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무절제가 오래도록 비난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아까의 그 괴수를 지나치게 풀어준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명 그렇습니다. 반면 고집스럽고 고약한 성미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자와 같고 뱀과 같은 부분을 키워준 때문이 아니겠어. 사치와 나약함이 비난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이 완화되어 비겁함이 생긴 것 아닐까. 물론입니다. 또 아첨과 비굴함이 비난을 받는 것은 이 부분, 즉 기계의 부분을 광포한 짐승에 종속되게 만든 때문 아닐까.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서 그를 젊을 때부터 모욕한 까닭에 사자와 원숭이로 변한 것 아닐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영혼 속에 신적인 지배자가 있는 최선의 인간의 노예가 된다면 될 것이네. 그것은 신적이며 슬기로운 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낫기 때문이지, 그런 것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자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라도 외부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네. 아이들을 다스린 일도 마찬가지지. 최선의 통치자와 수호자를 아이들 영혼에 심어주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다가 그것들을 심어준 뒤에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 글라우콘,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나 무절제함 또는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것이 어떤 논거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재물이나 다른 어떤 힘을 얻는다 해도 그는 더 사악해지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몰래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이익이라 할 수 있을까? 발각되지 않는다면 더 사악해질 터인데 말이야. 반면 발각되어 벌을 받는다면 야수적인 부분은 순화되고 유순한 부분은 자유롭게 되어 영혼 전체가 훌륭한 본성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한 육신이라는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상태, 즉 절제와 지혜와 올바름을 다 갖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영혼이 육신보다 더 귀한 만큼 말이네. 정말로 그러합니다. 또 그러한 만큼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력을 기울여 그런 상태를 추구하며 살지 않을까.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네. 첫째, 그는 영혼의 이런 상태를 위해 학문을 귀하게 여길 거야. 다른 것은 무시하고 말이지. 둘째, 그는 신체를 야수적이고 비이성적인 즐거움에 맡기며 살지는 않을 것이네. 건강이나 힘이 절도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이를 으뜸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말이야. 그는 오히려 육신의 좋아하는 영혼의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네.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재물을 소유할 때도 질서와 화합을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재물 때문에 끊임없는 나쁜 일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네. 오히려 그는 자신 속의 통치체제를 응시하면서 재물 때문에 그것이 교란되지 않도록 지키지 않겠어. 그럴 것입니다. 명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영혼의 상태를 와해시키는 것들은 피할 것이네. 그렇다면 그는 정치가가 되지는 않겠군요. 우리가 세우려는 이 나라에서는 그렇겠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태 우리가 논의한 이론상의 나라에서는 그럴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그런 나라는 지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또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본으로서 존재한다네. 그것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나. 그럴 것 같군요.